저희가 제1장에서는 강의 소개를 드렸고 2장에서는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민법이 일반사법이라는 의미와 함께 민법 총칙이 가족법과 재산법에 공통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학생들께서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 3장은 계약의 분쟁 구조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학습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민법 강의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민법 강의를 마쳤을 때 도착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약의 분쟁 구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 내용은 이 민법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고 그 그림의 도표의 내용을 우리 학생들께서 이해하시게 되면은 민법 강의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도표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실제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분쟁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러한 분쟁이 성격이 무엇이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법학을 오래 공부하시지 않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시해드리는 계약의 분쟁 구조를 숙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응용하시는 능력을 키우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들으신다고 해서 이해가 곧바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도착해야 될 목표 지점을 제시해 드린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의기소침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하겠구나.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구조를 저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회생활에는 크게 사법관계와 공법관계가 있습니다. 사법관계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이고 공법관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사법관계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했지만 채무가 이행된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을 금지시키는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이 결국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쟁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어떤 구조를 보면은 공법관계이든 사법관계이든 어떤 사회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쟁이 발생 후에 해결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분쟁의 해결은 대부분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죠. 여기서 사법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계약 체결이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한번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고 있고 민법은 사회활동 중에서도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관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수단이 바로 계약 체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갑이 을소유 A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을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의 매매라고 하면은 매매대금 중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는 것이 보통의 매매계약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이런 경우들은 주로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개발 호재가 방송이 되고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까울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되고 최종적으로 이행이 되기까지 어떠한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사례로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매수 계약을 예로 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갑이 A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일단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사겠다라고 청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을이 팔겠다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게 되면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렇게 성립한 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갑이 권리 능력이 없거나 또는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갑이나 을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착오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인데요. 민법 총칙은 바로 이러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효력 발생 과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당사자의 능력을 문제 삼고 또 의사표시의 효력,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은 갑은 약속한 기한에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을은 약속한 기한에 갑에게 A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 그 계약에서 채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채무의 어떤 효력을 다루는 법이 바로 채권법입니다. 채무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채무를 이행해야지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 되는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 또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채권법인 거죠. 여기에서 나아가서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매계약의 목적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채무의 이행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물권법입니다. 갑이 어떻게 하면은 을로부터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소유권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물권법이죠. 이렇게 보면은 갑이 을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단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이,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법이,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권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체결부터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그 속에는 이러한 단계가 숨겨져 있다는 걸,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계약 분쟁의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께서 최종적으로 민법 강의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실 거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도표의 내용을 본인만의 언어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먼저 사회생활에서 분쟁의 발생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먼저 분쟁이 발생하는 생활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법관계에서는 바로 계약 체결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분쟁의 형태는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보면은 3단계로 분쟁은 발생하고 해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사회활동, 특히 계약에 있어서 그 구조를 보면은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발생, 또 채권 채무의 발생,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단계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는 말이겠죠. 만약 성립에 문제가 없고 또 계약의 효력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무가 발생했는데 또 제대로 이행을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또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면 이 계약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당사자들은 애초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겠죠. 가장 바람직한 상태겠지만 이제 우리 사람의 사회생활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내가 원했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계약의 성립 단계에 따라서 분쟁도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는 보통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는 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는 건데, 만약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4살짜리 아이일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은 그 계약에서 어떤 물건이나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받았던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더 이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 채권 채무가 발생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무가 발생했으면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돈을 갚기로 했으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갚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것이 채무자가 갚고 싶긴 하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갚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계약에 있어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운송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침몰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받지 못했으니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건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채무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를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무역 분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용어인데요. 어쨌든 채권 채무의 발생에서 문제가 되는 책임은 채무 불이행과 위험부담이 있겠습니다. 채무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행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팔았는데 또 자동차가 상대방한테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고 뭔가 자동차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은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은 1000만원의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물건이 고장이 나 있거나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다면 매수인은 1000만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이렇게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매수 대금에 상응하는 물건의 가치를 유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바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계약의 성립부터서 채무의 이행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문제되는 책임의 유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 매매나 또 물권법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배울 텐데요. 그러한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계약의 성립 단계별로 문제되는 책임의 유형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어떠한 분쟁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면은 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이쪽은 왼쪽의 그림은 계약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구조에 따른 단계별로 문제되는 책임의 유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계약의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문제되는 책임의 유형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학생들께서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 강의가 끝나는 학기 말에 가서 우리 학생들께서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민법 강의의 최종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항상 이 도표를 옆에 놔두시고 해당 주차마다 나가는 진도가 이 그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잊지 마시고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행히 상대방과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이행한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면은 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또는 내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바로 보존 절차, 소송 절차, 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구조를 이해하실 때 분쟁이 발생하는 단계, 이러한 분쟁에서 문제되는 책임의 유형을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분쟁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사례에 갑이 을소유 A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매도인 을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쟁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앞에서 배운 어떤 분쟁의 구조 속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계약이 성립을 했고 특별하게 계약이 무효가 될 만한 이유는 안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미 계약은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채무가 이행이 됐는지 또는 채무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면은 매매계약이라는 사회활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줄 채무가 있는데 그걸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인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분쟁의 형태가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을과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을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법원에 호소를 해야 될 텐데요. 법원에다가 갑이 호소하는 방법은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재판을 한 후에 판결문을 통해서 을은 갑에게 A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라 하는 판결문을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회활동은 매매계약이고 분쟁의 발생 형태는 채무불이행이고 분쟁이 해결이 될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현실에서 보면은 사회활동, 매매계약이라는 사회활동은 궁극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결국에는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의 해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소장, 판결문,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회생활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매매계약서입니다. 분쟁의 발생을 상징하는 것은 소장 제출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상징하는 것은 판결문이죠. 우리 학생들께서 이 그림을 보고 대략적이나마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민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민법과 민사소송이 별개의 공부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소장, 판결문인데 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소장에도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판결문에도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이러한 소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판결문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분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민법만 공부해서는 반쪽 지식에 불과하고 이러한 민법에서 발생이 된 어떤 분쟁의 형태를 그렇다면 소송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송 실무 지식까지 갖추어져야지 완벽한 이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소장, 판결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 해결의 절차는 사회활동의 영역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회활동은 크게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저희가 공부하는 관계는 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활동은 크게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법관계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 공법관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수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흔히 소송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해결 수단은 소송입니다. 때문에 일단 저희도 분쟁의 해결 수단을 크게 분류할 때 소송과 소송이 아닌 수단으로 먼저 크게 나뉜다는 걸 이해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랬을 때 분쟁의 해결 수단 중에서 소송은 사회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사법관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 공법관계인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실제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이러한 소송 외에 다른 분쟁 해결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때 소송이 아닌 나머지 분쟁 해결 절차를 다 통틀어서 대체적 분쟁 해결, 영문으로는 ADR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과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상사 분야에서는 상사중재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무역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의료 분야나 지적재산권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ADR을 활용하는 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분쟁의 해결에도 크게 보면은 소송과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있다는 것을 크게 분류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우리 학생들께서는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서 어떤 소송 절차나 또는 소송 실무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함을 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법 공부와 같이 연계해서 이제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께서는 이제 이 민법 강의 말미에 가면은 제가 분쟁 해결에 관한 이런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학습을 해드릴 텐데요. 꼭 이 민법 강의를 통해서 민법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실무 지식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꼭 제대로 학습을 하시고 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법 공부의 어떤 시작이자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계약 분쟁의 구조 그림을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그 그림이 민법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림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 역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쉽게 말하면 묶어두는 절차가 보존 절차입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린다고 하면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송을 만약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미리 보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는 궁극적으로는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판결문을 보관하기 위해서 받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분쟁 해결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주면 좋은데 상대방이 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러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실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강제집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은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의미에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판결문 외에도 집행권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판결문과 또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서 이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순서로 분쟁은 해결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는 말이 바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하는 거고, 만약 강제 집행하고자 하는 재산이 은행 예금이나 또는 상대방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면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존 절차의 대표적인 예가 가압류와 가처분인데요. 내가 만약 상대방한테 받아야 될 것이 돈이라고 할 때에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닌 경우에는 가처분을 통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판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공증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음공증이나 소비대차 공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어음공증이나 소비대차 공증을 해놓으면은 약속한 기한이 돼서 채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음공증의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판결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결문 없이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저당권 등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받은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실행을 하고 결국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결문의 가름에서 저당권이나 또는 어음공증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소송 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하면은 상대방과 좀 간단한 절차로 끝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간이구제 절차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재소전 화해와 같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중에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우리 민법 강의가 끝났을 때 적어도 제가 앞에서 먼저 언급드린 계약 분쟁의 구조 그림과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우리 학생들께서 앞으로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두 가지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또 이 그림은 이제 어떤 다른 강의에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민법과 또 이러한 민사소송 지식을 연결지어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든 의도는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이 분쟁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소를 찾기 위한 것,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또 소송과 관련해서는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고,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께서 제 의도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이 그림을 옆에 놔두시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께서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학습할 내용을 미리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그림들을 앞으로 내가 학습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 지점 그리고 또는 저희가 한 학기 공부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어떤 여행하는 길에서의 나침반 또는 지도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법 강의가 그렇게 재미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또 법 과목 특성상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또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런 방대한 법을 법학과로 따지면 4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법을 한 학기에 배우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소송 실무까지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생활에서 필요 없는 지식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급을 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해 드리는 내용은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검증도 하고 또 확신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따라오시되 그렇다고 제가 언급해 드리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학습사항으로 제시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은 시험도 대비가 되고 또 조금은 농도 짙은 집중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도중에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도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업이 되는 도중에 이 민법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은 제가 거듭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번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1주차 강의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공부에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한다 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계약의 분쟁 구조였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계약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